지난 11월 29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한 전시회가 화제다. 전시 주제는 인간 동물원. 사람이 사람을 전시하고 구경했던 야만의 역사를 고발한다. Je crois qu'il faut avoir le courage de comprendre que chacun de nous, nous avons des préjugés et que ces préjugés ont une histoire. Et parler de ce phénomène des zoos humains, c'était aussi expliquer comment le racisme scientifique. 20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은 다른 인종,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박람회장에 전시했다. 1907년 일본도 도쿄 박람회에 살아있는 사람을 전시했다. 관람객들에게 돈까지 받았는데 조선인 두 사람이 전시됐다. (1993년) 바로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세계 박람회와 첫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그보다 100년 전인 1893년 미국 시카고 박람회였습니다. 대조선이라는 국호를 달고 참가했죠. 후에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꾼 조선은 20세기 들어서 개최된 일본 박람회에도 참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인간 동물원에 전시됐던 것입니다. 도쿄 박람회에 조선 사람이 어떻게 전시됐을까?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사진이 남아있다. 사진이 수정관 사진이군요. 네. 1907년 동경 권업박람회장의 그 수정관의 모습입니다. 네. 예, 가운데 있는 조선인 남자와 그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조선인 여자가 그 당시 전시되었던 조선인 남녀로 판단이 됩니다. 예, 위에는 보옥전야되어 있고 영어로 수정관이라는 건물 앞에 일본인들 틈에 한복을 입은 조선인 남녀가 서 있다. 이 조선인 남녀 전시 사건은 온 나라의 분노를 일으켰다. 오호 통제라 우리 동포여, 예전에 우리가 아프리카 토인종을 불쌍히 여겼더니 어찌 그들이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게 될 줄 알았으리요. 또한 조선인이 동물에 불과한 상태로 전시되어 있음을 한탄하며 이것이 한국의 치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이 치욕이 되겠냐며 비장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100여 년 전 도대체 도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도쿄 다이토구에 위치한 우에노 공원은 일본에서 최초로 지정된 5개 공원 중 하나다. 일본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꽤 인기 있는 도쿄의 명소다. 바로 이곳에서 1907년 3월 20일 도쿄 권어박람회가 열렸다. 메이지 천황 제위 4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였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우에노 공원은 지방에서도 쉽게 찾아올 만큼 교통이 편리했으며 부지도 매우 넓었다. 박람회 개최에 좋은 조건이었다. 1907년의 박람회는 성황을 이루었다. 4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총 80만 명의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았다. 다양한 물산들의 경연장이었던 도쿄 권어 박람회. 대관람차가 등장하는 등 볼거리와 놀거리가 가득했다. 권업은 인더스트리얼 산업, 즉 산업박람회를 표방한 박람회였는데 둘 다 그 당시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팽창 그리고 그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전상 이런 것들 대중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 대규모 그 전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장에 일본의 각종 농수산물, 공산품을 전시했고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관을 비롯해 여러 외국관들을 배치했다. 미술관, 온실, 체육관, 또 음식점, 회전 전망대 등 유흥시설도 갖추었다.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는 박람회였다. 일본 잡지인 풍속화보는 당시 5회에 걸쳐 도쿄 권업박람회 특집 화보집을 발간했다. 그 자료를 토대로 박람회 규모와 상황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참 공교롭게 지금 공사 중이라 현장 직접 보지 못하는데 도쿄부가 주최한 박람회는 크게 3개 전시장으로 나뉘었다. 그중 제1박람회장에 5개 전시관이 있었고 5호관이 조선관이었다. (1907년은)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다. 조선관을 꾸민 것은 조선 통감부였다. 조선관에는 옷장, 식기, 농기구, 옷감, 상복 등이 전시됐다. 한복을 입은 조선인 남녀의 사진 속 배경은 보옥전이라고도 불렀던 수정관으로 조선관 옆에 별도로 마련된 전시관이다. 수정관은 박람회 입장료 외에 별도로 돈을 더 내야 들어갈 수 있었다. 수정관의 입장료는 어른은 10전, 어린이와 군인은 5전이었다. 전시된 두 사람은 누구였을까? (1907년) 발행된 일본 신문에서 조선인 전시 기사들을 찾아보았다. 한국 남성 박양한과 여성 정명선이 손님을 끄는 간판으로 고용됐는데 일개 관람물이 됐다 해서 문제가 됐다. 여러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남자는 갓을 쓰고 여자는 긴 치마를 입었으며 의자에 앉아 슬픈 노래를 부르거나 오르골을 돌리며 관람객들의 구경거리가 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두 조선인 남녀는 수정관에 말없이 전시되어 있다가 저녁이면 숙소로 돌아가는 생활을 되풀이했다. 대한매일신보는 조선인을 구경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기사로 실었다. 박람회장에 조선 동물 2마리가 있는데 아주 우습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죠. 네. 2마리 조선 동물. 또 대만 사람.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기에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1912년 일본 척식 박람회 엽서에는 당시 전시됐던 타이완 고산족 가족의 사진이 남아있다. 울타리에 갇힌 채 동물원의 동물처럼 전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추운데도 아직도 저렇게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구나. 이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라든지 먹을 것을 자연에 의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결국은 일본인들의 어떤 그 자긍심이랄까. 우린 그렇지 않은데라는 안도감과 어떤 자긍심, 프라이드로 연결된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본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두 조선인은 왜 그 자리에 있게 됐을까? 대구에 살던 조선 여인 정 씨는 일본 박람회 가서 심부름만 하면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꾀임에 빠졌다. 역시 같은 말을 들은 조선 남성 박 씨와 함께 5월 10일 대구를 떠나 5월 13일 도쿄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박람회장에 전시돼 관람물이 됐다. 박람회를 운영하던 일본 상인들이 조선관의 관람객이 적어지자 손님을 끌고자 두 사람을 구경거리로 삼은 것이다. 조선인을 그 전시했던 주체도 역시 그 동경의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전시의 흥행이라든가 좀 시각적 호기심, 볼거리를 위해서 조선인이 전시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선인이 전시됐던 수정관은 손님을 끌기 위한 매우 상업적인 공간이었다. 70평 공간에 해골, 거미, 두꺼비, 뱀이 있는 동굴이 있었고 그 어두컴컴한 공포 체험장을 빠져나오면
사방이 거울로 만들어진 방이 있고 그곳에 조선 남녀가 전시돼 있었던 것이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는 심화됐고 스스로를 아시아의 맹주로 여겼다. 을사조약의 명목도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일본 여성과 조선 남자아이가 등장하는 그 무렵의 기념엽서는 일본은 강하고 조선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자기 자신들보다도 열등한 민족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전시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전시함으로써 일본 내에 일본 이제 그 당시 국민들에게 자 우리보다도 열등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지 않냐. 그러니 일본 사람들을 그걸로 설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제국주의로서 팽창을 하고. 수정관은 흥행에 성공했다. 수많은 일본 관람객들은 조선인을 구경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조선인 유학생들은 충격을 받았다. 슬프고 애달픈 기색이 얼굴에 비치니 보는 우리가 참혹함을 느낀다. 우에노 공원에서 걸어서 10분가량 떨어진 다이토구의 주택가. 1907년 당시 전시됐던 정명선이라는 여인의 숙소가 있었던 곳이다.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차비도 전시관 관주에게 지불할 돈도 없었던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은 그 시간을 그저 견뎌야 했다. 상업적인 도쿄 박람회 현장에 동물처럼 전시됐던 그녀는 당시 대한제국의 내부 참사관이었던 민원식이 돈을 대신 지불해줘 조선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조선인 전시는 끝이 났다. 놀이기구까지 설치된 박람회 전시장에서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두 사람의 조선인이 말 그대로 전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 전시는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03년 오사카 박람회에서도 두 사람의 조선 여인이 전시됐었죠. 그것도 학술 인류관이라는 곳에서 일본인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말입니다. 1903년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5회 내국 권어 박람회. 오사카 음악대학에는 당시 박람회 주제곡이라 할 수 있는 노래의 악보가 보관돼 있다. 박람회장 곳곳에서 흘러나왔던 장례 창가는 오사카 박람회가 어떤 의미였는지 말해준다. 그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그 아시아의 최강자였던 중국을 꺾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아시아의 최강자다. 그런 자신감 속에 일본식 제국주의가 시작하는 거예요. 오사카시 남쪽에 위치한 텐노지 공원은 동물원, 미술관 등이 자리한 시립공원이다. 1903년 제5회 내국 권어 박람회가 끝나고 박람회장을 정비하면서 공원으로 조성됐다. 오사카 박람회는 제목에 내국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지만 만국 박람회를 방불케 하는 규모였다. 박람회장 정문 앞에 위치한 인류관, 바로 그곳에 조선인이 전시됐다.
전시된 모습은 도쿄 박람회와 유사했다. 전시장 한켠 울타리에 갇힌 채 한복을 차려입은 두 여성이 전시됐다. 최 씨와 정 씨라고만 알려진 이 두 여성은 조선의 관기로 소개됐다. 두 여성의 전시된 모습은 오사카 박람회 기념엽서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주최한 오사카 박람회는 두 명의 조선 여인 외에도 전시된 사람들은 또 있었다. 박람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시된 이들은 류큐인, 타이완 고산족, 조선인, 아이누인, 인도인, 자바인, 아프리카인 등 26명이었다. 박람회 개장 9일 뒤에 문을 연 학술인류관에 이들이 전시됐다. 오사카 박람회 장례 창가에도 이 내용이 등장한다. 오사카 박람회에 전시된 류큐이는 오늘날 오키나와 사람들을 일컫는다. 오사카 다이쇼구에는 오키나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오사카 박람회 인간 전시는 이들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1903년 오사카 박람회 당시의 사진 한 장. 타이완 고산족부터 중국인, 일본 홋카이도 등지에서 살던 소수민족 아이누인, 일본에 병합되었으나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었던 류큐인과 두 명의 조선 여인이 사진 속에 남아있다. 当時展示された人々は単純な見せ物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よろしいですか？そうですね。全くその通り見せ物ですね。一応学術人類館ということで人類学の学問的な価値があるといいます。学問的に展示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主催者の側は。 일본인과는 다른 모습을 한 이민족들을 모아놓고 학술인류관이란 간판을 달았다.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동물원과 다를 게 없었다. 학술인류관의 전시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전시장을 둘러본 한 학자는 이민족들의 모습에 더럽다며 비웃음을 보내고 있다. 그는 인류관에 전시된 사람들이 미개인종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19세기 세계 무대에 등장한 일본은 1862년 런던 만국 박람회에 참가한다. 당시 일본 사절단 역시 서구인들의 시선으로는 기이한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은 일변했다. かつては日本人がヨーロッパの目にとって眼差しにとって展示品であった。やがて日本の帝国主義が大きくなっていくとアジアの人々を今度は自分たちに対する展示品にしていく。 일본은 유럽인들이 식민지 사람들을 인간 동물원에 동물처럼 전시한 것을 보고 자국의 박람회에 이를 적용했다. 1903년 오사카 박람회 학술인류관이 그 첫 번째 현장이었다. 이른바 학술인류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학술인류관의 주인은 금고 제조업으로 성공한 사업가 니시다 마사토시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 1903년 학술인류관 전시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조선 기생, 타이완인, 류큐인 등을 전시해 각계각층의 대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그 한켠에는 쯔보이 박사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坪井正五郎さんという東京帝国大学の人類学者の方がおられて、でその人がパリ万博でちょうど同じような人類学的な企画があって、それを見られて、でそれをなんて言いますかね、日本でもいろいろこう人類学教室を開きまして、そこにいろんな資料を集められたと。でそこに着目されて。 쯔보이 쇼고로는 일본 인류학의 창시자로 도쿄 대학에서 인류학 교실을 운영했다. 그에게 학술인류관의 영감을 준 것은 파리 만국 박람회였다. 1889年のパリ万博ではいくつかのアフリカの植民地の人々を実際に連れてきて、そこで展示品として生活をさせる、まるで人間動物園のように、それをその人々を柵で囲って、こちら側の観客が植民地の人々を見るというふうなことが実際に行われましたし、ヨーロッパやアメリカの万国博覧会で類似の展示が盛んに行われていて、日本はそれを導入した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도쿄 인류학 교실은 다른 종족의 고유한 모습을 전시하는 건 학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필요한 일이라며 오사카 박람회 참가 이유를 밝혔다. 학술인류관은 4개의 전시실로 나뉘었다. 그곳에 인류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전시했는데 쯔보이 박사가 특히 공을 들인 것이 인종 지도였다. 세계 50개 인종을 지도에 표시한 것으로 교육상 유익한 자료라고 평했다. アイヌや台湾やあるいは沖縄の人々を展示してしまってもいいのだということを正当化するために、当時勃興しつつあった人類学のイデオロギーといいますかが使われました。つまりこれは単なる見せ物ではない、むしろ人類学的な展示である。 아이누, 리우큐, 타이완,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인들의 사진을 걸어놓은 제1전시실을 지나면 토속품 판매소와 공연 무대가 마련된 제2전시실이 나온다. 4개 전시실 중 가장 규모가 컸으며 바로 이곳에 각 인종들을 대표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시됐다. 특등권 소지자는 전시된 사람들을 울타리 안에서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특전도 있었다. 결국 단순한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동포가 박람회에 전시됐음을 알게 된 조선인들은 크게 반발했다. 친일파로 알려진 조희연조차 같은 인종과 같은 나라의 정으로 어찌 이럴 수 있느냐며 경무부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인종 전시에 대한 반발은 이것뿐이 아니었다. 원래 중국인 전시도 계획됐는데 이와 관련한 당시 중국과의 외교 문서가 수십 페이지에 달한다. 이 문서들이 기밀로 취급됐음은 당시 인종 전시가 큰 문제거리였음을 말해준다. 자국인이 전시되고 있음을 알게 된 조선인과 중국인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이것이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한 일본 외무성은 결국 전시 철회를 지시했다. 이른바 학술인류관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넉 달 동안 530여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오사카 박람회는 성황리에 치루어졌다. 학술인류관은 박람회장 중에서도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곳에 자리했다. 입장객도 하루에 최소 1000명이 넘었으며 300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박람회가 막을 내리고 이곳은 오사카의 근대적 발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100여 년 전 사람이 사람들 앞에 전시됐던 현장은 이제는 작은 전차역이 됐다. 이곳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느꼈을 굴욕의 흔적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열등성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전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상 식민지 시기 내내 다 관통을 하죠. 그러니까 피식민자는 열자다. 열자는 문화적으로 열자일 뿐만 아니라 생체적으로 열자다라는 것. 20세기 초 학술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는 전시되고 또 누군가는 관람했다. 하지만 학술 인류 간의 인간 전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8년 11월 28일)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한창 흙을 파헤치고 있는데 유골이 나옵니다. 언뜻 봐도 10여 군은 좋게 되어 보이는 사람의 뼈가 마구 뒤섞여 있었는데요. 자, 과연 이처럼 많은 유골들이 이곳에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2008년 대학로에서 발굴된 유골의 조사를 맡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여기가 지금 여기 벽돌담 있잖아요. 무더기 유골 속에는 성인 남녀는 물론이고 어린아이의 뼈와 동물의 뼈까지 섞여 있었다. 처음에는 14구의 인골이라고 추정했지만 조사 결과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의 유골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약 28명으로 추정되는 유골의 일부분의 유골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전체적으로 유골을 다 보유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의 각 개인의 일부분들의 골격들만 보유되어 있는 28명으로 추정되는 부분 골격의 집합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유골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다. 조각조각 나있던 뼈들을 맞추어 보니 특히 두개골의 경우 톱으로 가운데를 절단한 흔적이 있었다. 혹시 이 유골의 주인이 잔인하게 살해된 건 아닐까? 근데 통상 이러한 톱나르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부검술식과는 다른 방식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범죄 현장에서 나타나는 형상하고도 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일정하게 그 톱날이 진행된 이런 형태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28명의 부분 유골들은 최소 50년에서 길게는 100년 전까지의 것으로 추정됐다. 그 즈음이라면 유골이 발굴된 인근에 경성의학 전문학교가 있었다. 이것이 유골의 비밀을 푸는 실마리였다. 당시에 경성제국대에 보관되어 있던 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뼈들로부터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우생학적인 또는 어떤 식민지화를 합리성을 이제 부여해주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논문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서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뼈를 보거나 살아있는 신체를 계측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특징을 연구하는 체질 인류학. 19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했고 20세기 일본도 관심이 많았는데 식민지 조선에서도 연구가 활발했다. 일부 내용을 좀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조선인들의 두골이 작고 골벽이 두꺼워서 뇌중량이 작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야만에 가깝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민족은 이게 굉장히 그 열등한 존재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경성의전 교수 구보 다케시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체질적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연구에 몰두했던 인물이다. 그는 한 연구에서 조선인은 일본인에 비해 동작이 활발하지 못하고 안면 표정도 섬세하지 못하며 조잡한 음식을 먹는 까닭에 소화기관이 발달했다고 적고 있다. 또한 조선인은 지적인 방면에 큰 결함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 번은 경성의전의 조선인 학생들이 동맹 휴학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구보 다케시가 조선 민족을 모욕했기 때문이었다. 얼굴 표정과 근육의 발달이 열등함을 증명해 민족의 야만됨을 단언했다. 인골 또는 인체 계측 자료를 가지고 어떤 민족이 더 우수하다, 어떤 민족이 더 열등하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지금 보면 너무나 명확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그 통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경성의전 해부학 교실이 수집한 유골들은 민족별, 국가별로 분류돼 있었다. 뼈나 신체 각 부위들을 분석하면 민족들 사이의 우열을 알게 될 거라는 믿음이 그 속에 녹아 있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는 일제강점기에 경성의전에서 연구했던 각종 논문들이 보관돼 있다. 그중 체질과 부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2형, 3형, 4형, 5형이 있는데 얼굴이 동그란지, 갸름한지, 세모난지, 뭐 마른 목걸이인지, 네모난지를 J가 일본인이고 K가 코리아, 재팬에서 일본인, 한국인 이렇게 돼 있고 눈과 눈썹 모양에 따라 여성의 부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유두의 돌기 모양에 따라서는 또 어떤지, 음모의 모양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국인과 일본인을 나누어 비교했다. 2,500여 명의 여성들을 조사한 이 연구는 조선 총독부와 각 지역 관원들의 협조 아래 이루어졌다. 왜 이렇게 열심히 했겠느냐. 환자한테도 많이 불편하고 수치감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조사를 왜 이렇게 열심히 했겠느냐. 그 수많은 사람들, 2,5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이 왜 했겠냐. 그거는 아주 강박적인 집착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하고 조선인은 인종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래서 따라서 체질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조사를 해서 밝히는 것이 의학자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연구를 수행한 것 같습니다. 구보 다케시가 병원 실험실에서 인류학에 집착해 연구를 했다면 아시아 각지를 직접 돌아다니며 수많은 민족을 만나며 인류학을 정리해 나간 학자도 있었다. 소학교를 졸업한 뒤 독학으로 인류학을 공부한 도리 류조는 일본 민족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해 다른 민족들의 생김새와 문화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1903년 학술 인류관을 조성한 쯔보이 쇼고로의 제자였다. 특히 인종지도 제작에 기여했던 인물. 인종학이라는 책을 낸 그 역시 1903년 오사카 내국권업 박람회의 인종 전시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朝鮮も含めて植民地支配下に置いたり、あるいは中国に出兵したりとかっていうそういうところにそのすぐそういうところにすぐ後に調査に行くという形で日本のその防潮政策とパラレルにいろんな海外で調査を行ったということは確かです. 도리 류조는 일본 국내는 물론이고 타이완, 중국, 몽골, 연해주 그리고 조선에 이르기까지 일본 제국주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인종 연구를 진행했다. 조선 총독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조사 결과는 한 권의 사진첩으로 남아있다. 함경남도 지역의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다. 조선인을 모아놓고 찍은 사진들. 각각의 정면과 프로필 사진들은 이들의 생김새는 어떤지, 옷차림새는 어떤지를 자세하게 보여준다. 사진 안에 조선인들에게는 일련 번호까지 매겨져 있다. サ人に関してはないと言っていいと思いますね。当時の日本の内部の地域差みたいなものもかなりありましたし、研究によっては近畿地方の日本人と朝鮮人の違いは
東北の日本人と近畿日本人の違いよりも大きいというような研究もありました。だから全体の日本人と朝鮮人との違いがはっきり合うという研究までは出なかったようです。 민족 간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인종의 연구는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후에 이것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과 조선의 뿌리가 같다는 일선 동조론의 근거로서 이용됐다. 제국주의가 팽창하던 20세기 초, 과학자들은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람과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질 않고 사람을 우월함과 열등함으로 구분짓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과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되고 결국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됐으며 개개인에게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곳 소록도에서 벌어졌습니다. 2009년 3월에 개통한 소록대교. 전남 고흥군 녹동항에서 소록도를 연결한다. 덕분에 더 이상 소록도는 섬이 아닌 섬이다. 1916년 조선 총독부가 소록도에 자해의원을 설립한 뒤 1934년 소록도 갱생원의 시절을 거치는 동안 이곳은 한센인들에게 눈물의 땅이었다. 병이 났다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말씀드리고 그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일본 경찰들 가가지고 그냥 막 강제로 사람이 한 70명이 모여있어 이제 각처에 이제 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옥대로 한 70명 그 옥대에 들어왔습니다. 발병이 확인되면 한센병 환자들은 무조건 격리 수용됐다. 일제강점기 이 섬으로 끌려온 환자들은 치료는 고사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노동에 시달렸다. 사람은 사람답게 죽어보질 않고 그것은 타당한 지가 말하는 것이 그게 법이니까요. 법이니까 조금 잘못하면 그냥 닦아 패물고 조금의 좀 어떤 뭐 남한테 그 배가 없다고 하니까 혹시 나무밭에 무슨 뿌리 넣고 그냥 패물 수 있단 말씀이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육수성에다 가다 물고. 환자로서 보호를 받기는커녕 기본적인 인권마저 무시했다. 일제가 마련한 규칙을 어기거나 관리들의 눈밖에 나면 감금실에 갇히기 일쑤였고 그렇게 감금됐던 남자 환자들은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았다. 한센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끔 정관을 수술하던 자리, 수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19년에 병원이 결혼도 불임 수술을 받아야만 할 수 있었다. 유전되는 병이 아니었는데도 무조건 따라야 했다. 당국이 단종 수술을 강요한 근거는 우생학. 유전 법칙을 응용해서 한 국가나 사회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는 학문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양질의 인류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그 당시에 말하는 좋은 유전적 소질이 있는 사람 수를 늘리고 또 나쁜 유전적 소질이 있는 사람 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는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우월한 사람이 있고 열등한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 우월함은 장려하고 열등함은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깥 방문이 어디 있습니까? 왼쪽에 있는 10살 무렵에 소록도에 들어온 한 할머니. 16세 아이가 생겼다. 병원으로부터 결혼 허가를 받기 전이었다. 이를 알게 된 병원 측은 할머니를 끌고 가 강제로 낙태를 시켜버렸고 남편도 정관 수술을 받아야 했다. 남자 신랑 만났다고 가족으로 자식이나 하나 하려고 했더니 이제 그래버리고 애기도 빼버리고 나 그 10년에는 말도 못해요.
이렇게 강제 단종 수술을 받은 환자는 알려진 숫자만 840여 명에 이른다. 당시 유전병이라고 여겨졌던 정신질환자에게도 단종이 적용됐다. 살인범 등 범죄자들도 자녀 출산을 금지했다. 당시 우생학의 입장에선 단종 수술이 가장 과학적인 의학 처방이었다. 소록도 단종대 옆에는 25세 강제 단종 수술을 받은 한 청년의 시가 남아있다. 정관을 차단하는 차가운 메스가 내 국부에 닿을 때 지하의 히포크라테스는 오늘도 통곡한다. (1933년) 윤치호를 회장으로 협회도 발족했다. 모두가 우생학에 열광하던 시기였다. 윤치호가 회장이 됩니다. 이 우생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유명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참여했는데요. 윤치호, 여운형, 그 밖에도 장택상, 김성수, 그다음 이광수, 일제 강점하에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이들도 우생학을 초기에는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을 하려면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건장한, 싸워서 이길 건장한 신체가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할 때 이런 우생학의 논리를 가져왔습니다. 조선 우생협회는 열등한 유전자를 배제하기 위한 많은 지침들을 쏟아냈다. 나치 독일의 유전자 방지법이 소개되기도 했다. 강한 것에 선이 있다는 믿음의 결과였다. 대단히 전체주의적이고 파시즘의 아주 근간이 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도 물론 그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 수용해서 유행을 하는데 많은 지식인들에게 소위 그 집단주의적인 또는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형성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일제가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면서 우생학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됐다. 군사력 확보를 위해 개인의 건강과 체력 단련을 강조한 것이다. 국가의 요구 혹은 다운표층 민족의 요구 혹은 전쟁 체제, 총동원 체제의 요구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유포되고 했던 부분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부지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장려했으며 특히 여성들의 건강을 중요시했다. 건강해지는 게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가 국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국민을 낳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자녀들을 생산을 해서 그 자녀들을 우리 국가의 어떤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강하고 우등한 그런 국민을 낳으려면 자기가 일단 건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개개인이 우월한 몸을 만드는 게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캠페인의 등장. 그 안에 우생학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전신인 후생성은 중일전쟁 이후에 설립됐다. 국가의 격을 높이기 위해 국민우생법을 만들어 시행한 곳이다. 후생노동성 한켠에 과거 한센인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는 추도비가 세워졌다. 금년 6월의 일이다. 각자의 그 특징에 대한 인정, 다른 문화에 대한 인정, 그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인정, 이제 그걸 하는 게 인류학이라는 학문의 목표지요. 그러한 과학적 진실이나 사실이 어떤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념하고 결합되는 순간 굉장히 증폭해서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인류의 경험,
경험을 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쿄와 오사카 박람회에 조선인이 전시됐다. 이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일제가 박람회에 조선 사람들을 전시했다는 사실에 치욕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에 분노했던 조선 사람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미개한 야만 민족도 아닌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전시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죠. 자신들이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다른 민족들과 함께 전시됐다는 사실에 치욕을 느꼈던 조선 사람들은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의 시각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선인 전시 사건이 있은 지도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도 남들을 구경하며 그들의 우열을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